지난 시간에 이어서 3장 재무제표의 분석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요 현금 흐름표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제 회계적으로 현금 흐름표는 영업활동으로부터의 현금 흐름, 투자활동으로부터의 현금 흐름, 재무활동으로부터의 현금 흐름, 이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이 된다라는 점을 우리가 배웠고, 각각이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기업의 경우는 대략 요 값들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고, 이 이자 비용의 처리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다. 회계에서는 이자 비용을 영업활동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지만 재무에서는 그렇지 않고 채권자로의 현금 흐름에 포함을 시킨다. 그래서 2장에서 나왔던 현금 흐름과 3장의 지금 현금 흐름표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은 약간의 개념 차이가 있다라는 점이 여러분들 좀 헷갈리게 할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 장의 이름 그대로 재무제표를 분석해서 뭔가 추가적인 정보를 얻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재무제표는 기업 외부와 내부에서 아주 광범위하게 사용이 됩니다. 우선 기업 내부에서 활용이 되는데, 기업 자체에서 우리 경영진들이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를 판단하려면 누가 판단을 해야 되느냐? 기업의 주인인 주주들이 판단을 하겠죠. 그리고 현실에서는 모든 주주들이 그것을 판단하기에는 주주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다시 주주들이 특별히 믿고 있는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경영진을 평가를 합니다. 이제 이사회를 개최하고 거기서 경영진을 불러서 너 왜 이렇게 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랬을 때 경영진들이 우리가 이렇게 잘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을 숫자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 재무제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진들도 자체적으로 이 재무제표를 활용하게 되는데,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 저희가 요 다음 장인 4장에서 또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미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때, 지금 현재 우리 기업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고 어떻게 했는지를 알아야 그것을 토대로 미래에는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재무제표가 활용이 됩니다. 한편 기업 외부에서도 아주 활용이 잘 되고 있습니다. 먼저 내가 아직은 이 기업의 주주가 아니지만 이 기업의 주식을 살까 말까 고민을 한다면, 중요한 것은 주가가 올라가는 주식을 사야지 주가가 떨어질 주식을 사서는 안 되겠죠. 앞으로 망할 기업을 사고 싶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난 주식을 구매한다는 것은 이 주식의 가격인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식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이때 이 주식은 그 기업에 대한 소유의 권리이기 때문에 그 기업의 가치를 반영을 합니다. 기업이 현재 얼마만큼의 값어치가 있느냐라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 주가가 됩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내가 주식을 사거나 팔기 전에 현재 이 기업의 가치가 어떨지를 평가해야 되는데,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재무제표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돈을 빌려줄까 말까 고민을 하는 은행이나 아니면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업이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돈을 못 되돌려 받게 된다면은 이건 엄청난 피해가 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업이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하게 되는데, 기업이 누군가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신용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신용카드라는 것도 이제 그러한 개념에서 출발하게 된 건데, 여러분들이 체크카드를 쓰거나 아니면 현금을 내면 거의 즉시 여러분들의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서 지급이 되죠. 하지만 신용카드를 여러분들이 쓰면 실제
여러분들의 계좌에서 혹은 부모님의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은 한 달 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냐면 여러분들은 돈을 얼마를 최종적으로 내가 내야 되는지 생각을 안 하고 신용카드를 일단 긁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는 한편 그 과정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은행이나 신용카드 회사 같은 금융기관이 여러분들의 재정 상태,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뭐 직업은 뭔지, 뭐 부모님은 누군지, 재산은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래 네가 미리 외상으로 신용카드를 긁어도 나중에 돈을 갚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 달을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신용카드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이미 돈을 빌리고 있는 행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신용이라는 것은 항상 돈을 빌리고 다시 정상적으로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의미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 그런 것을 평가할 때도 이 기업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재무제표를 사용하게 됩니다. 제가 여기에 쓰지는 않았지만 또 한 가지 활용이 되는 것은 정부의 입장에서 세금을 매길 때, 이럴 때에도 이 재무제표를 들어보게 되죠. 기본적으로는 잘 하겠거니 생각을 하고 기업이나 개개인이 세금을 신고해서 내가 이만큼 벌었다라고 하고 그것을 국세청에 신고를 합니다. 하지만 가끔씩 국세청이 수상하다 싶으면 쳐들어와서 이제 기업들의 장부를 열어보고 재무제표를 확인해서 얘네가 돈을 많이 벌었는데 적게 벌었다라고 거짓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는 거죠. 이제 그런 과정에서도 이 재무제표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재무제표를 활용을 할 때는 우리가 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재무제표는 그 기업에 대해서 쓰여진 것이고 기업마다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상대적인 가치에서 접근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재무상태표의 총 자산은 반드시 얼마 이상이 되어야 된다. 이런 절대적인 규칙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단순하게 그 기업의 상황과 현재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는 정보일 뿐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기업의 상황에 맞추어서 여건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 그리고 뭐 제철 산업이냐 자동차 산업이냐 반도체 산업이냐 IT 산업이냐 이런 어떤 산업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각각의 항목들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자면 똑같은 기업의 기업의 재무 상태표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제철을 하는 포스코나 아니면 현대자동차의 경우는 고정자산의 크기가 매우 클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공장에서 뭔가 얘네들이 판매하는 물건을 생산하는 그런 생산 그 제조업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고정자산이 커지겠죠. 반면에 요즘에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는 IT 회사는 그런 고정자산이 적거나 심지어는 거의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IT 회사의 기술력은 형태가 존재하지 않는 거거든요. 따라서 그런 경우에 고정자산이 작을 수 있는데 그거를 보고 얘네는 고정자산이 작은 거 보니까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산업의 특징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산업의 특징에 따라서 우리가 다르게 판단을 해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국 재무제표로부터 정보를 얻어낼 때 상대적인 관점에서 상황을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사한 경우와 비교해야만 이것이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이 뭐 1년 혹은 2년 혹은 3년 혹은 뭐 그 이상 전에 쳤을 수능도 이제 그런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학생들의 학업 능력, 성취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표준화해서 수능이라는 수학 능력 시험이라는 이제 전국 규모의 시험을 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미 저보다 잘 알겠지만 수능의 점수는 표준화해서 상대 점수로 표현이 되죠. 그러니까 물론 절대적인 점수도 어느 정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전국
동일한 고등학교 3학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러분들의 성취도가 상위 몇 %냐라는 개념으로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것이 상대평가라고 할 수가 있고, 이제 그와 비슷하게 기업들도 상대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기준으로,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비교 대상을 어떻게 선택하느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나아지고 있느냐 아니면 못하고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과거의 나보다 내가 성장하고 있다면, 과거의 나보다 내가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잘하고 있다라고 보고, 반대로 과거보다 못하고 있다면 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것을 우리는 추세 분석 혹은 시계열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기업 자체, 내가 보려고 하는 그 기업 자체의 과거 시점과 지금 시점의 재무제표를 비교하는 분석이 첫 번째 가능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현재 비슷한 애들과 비교하자. 그러니까 같은 시간, 지금 당장을 비교하지만 최대한 비슷한, 유사한 애들을 골라서 걔 중에 누가 더 나으냐, 누가 더 못하냐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 그것은 이제 동종기업 비교 분석, 피어 그룹 어널리시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피어라는 것은 그 옆에 있는 친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유사한 바로 옆 동네에 있는 애보다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판단하는 이제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제가 요 주의할 점을 이제 미리 요 뒤에 내용을 하기 전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이 재무제표를 분석을 할 때 좀 주의할 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기업은 딱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얘는 뭐 하는 애야. 현대자동차 경우 같은 경우는 자동차를 만드는 애야 라고 딱 명확하게 규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는 얘는 자동차 산업을 하는 애들끼리 비교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차가 잘하는지 혹은 기아차가 잘하는지 비교하려면 뭐 일본의 닛산이나 도요타, 아니면 유럽의 뭐 BMW나 벤츠, 아니면 폭스바겐과 같은 기업과 비교하면 바로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명확한 케이스는 오히려 극소수입니다. 반대로 세상의 많은 기업들은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해요.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는 하나의 기업이지만 그 안에는 서로 다른 세 개의 사업 부문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첫 번째 반도체 사업부가 있고요, 두 번째 모바일 산업부가 있고, 세 번째 가전 사업부가 있어요. 그러면은 삼성전자를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비교하려면 좀 애매해집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니까 뭐 대만의 TSMC나 와 비교해야 되느냐 싶기도 하지만, 모바일도 중요하니까 그러면 애플이나 뭐 중국의 화웨이와 비교해야 되느냐, 아니면 가전이니까 우리나라의 LG전자나 아니면은 뭐 미국의 월풀과 비교해야 되느냐, 약간 이런 식의 고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업을 분석할 때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기업은 그 기업 하나만 존재하지만 또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기업들은 흔히 말하는 계열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기업이 하나의 그룹으로 묶여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업 집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단독으로 혼자 있는 기업을 분석하는 거랑 조금 더 복합적으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제 예를 들면 카카오의 경우가 또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될 수 있는데, 카카오라는 이제 모 회사가 있지만 이 카카오가 투자를 해서 주식을 가지고 있는 카카오 게임즈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얘를 이제 모회사, 얘를 자회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엄마 회사, 아들 회사라고 부르는 거죠. 이 자회사는 주식을 자회사, 이 카카오 게임즈의 입장에서 보면 카카오라는 기업이 주주기 때문에 카카오 게임즈에 대한 소유권을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요 여러 기업들이 연결되어 있는 건데, 이제 이런 경우에 카카오라는 이 모 회사는 카카오 게임즈의 경영에 이 주주의 권리로서 경영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카카오가 카카오 게임즈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카카오를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제 두 가지 다른 관점이 존재하게 되는데, 내가 카카오톡이 잘하느냐, 카카오톡이 예를 들면 네이버가 출시한 라인이나 아니면 다른 뭐 글로벌 채팅 앱에 비해서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를 알고 싶다면 그 카카오 내에서 실제로 하고 있는 그 사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근데 현실의 이 카카오의 재무제표는 이 카카오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들에 대한 부분도 포함해서 같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는 회계에서 연결 재무제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재무제표가 다른 기업들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연결 재무제표를 봤을 때는 카카오 단독의 사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 카카오 그룹의 다른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같이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물론 그것도 또 나름대로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카카오에 대해서 분석을 할 때 필요한 것이지만, 이제 내가 어떤 목적에 따라서 이 재무제표를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판단을 어렵게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단일 시장, 그러니까 어떤 한 나라에만 존재하는 기업을 분석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지만, 반대로 글로벌 사업을 하는 애들을 분석할 때는 좀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컨대 현대자동차는 그 글로벌 자동차 제조 회사로서 우리나라에서도 자동차를 생산해서 팔고 있지만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에도 진출해서 자동차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현대자동차의 성과에 대해서 분석을 할 때 좀 다르게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의 현대자동차의 지위를 생각을 하면 경쟁사로는 같은 계열사로 묶여 있지만 기아자동차나 아니면 그 GM 대우, 이제 지금 이름 바뀌었지만 뭐 이런 식으로 좀 그 우리나라에서 다른 자동차 제조회사는 누구 있는지를 판단을 해야 될 것이고, 미국 시장에서의 현대자동차의 성과를 따지려면은 미국의 자동차 제조회사인 뭐 포드나 뭐 쉐보레 뭐 아니면 뭐 다른 그런 자동차 제조회사, 그리고 유럽에서의 성과를 보려면 프랑스나 독일의 또 자동차 제조회사를 봐야 되기 때문에 또 누구랑 비교를 해야 될지 좀 애매한 부분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일한 나라의 단일한 시장에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는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각각의 나라에서 서로 치열하게 경쟁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분석을 할 것이냐라는 것을 좀 선정하기가 애매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일관성이 있는 꾸준한 재무제표가 나타나는 그런 기업들이 있는가 하면 조용하다가 한번 대박이 나고 조용하다가 한번 대박이 나고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 혹은 잘 나가다가 갑자기 급작스러운 어떤 사건이 터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는 표현을 하자면 개별성이 있다. 그러니까 매번 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시점마다 잘 나가고 못 나가고가 있다 라고 하거나 아니면 일회성 사건이 발생했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그런 대표적인 예시가 조선업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그래도 나름대로 잘하고 있는 편이에요. 이 배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이 조선업에 대해서 나쁘지 않게 잘하고 있는 그런 나라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그거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여러 기업들 중에 하나가 한국조선해양이라는 그런 배를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이 배를 만드는 회사는 요즘에 그 배, 컨테이너선이나 유조선이나 뭐 크루즈선 이런 것은 한번 주문을 받아서 그것을 만들어서 납품을 할 때까지 3년에서 5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한번 주문을 받아서 그거를 가지고 3년, 4년, 5년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우연찮게 올해는 주문을 받은 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매출이 없는 걸로 잡히겠죠. 근데 한편 어떤 때에는 좀 우연찮게 이 여러 나라에서 주문이 물밀듯이 들어와서 주문이 많기 때문에 매출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기업을 분석할 때 내가 어느 시점을 보느냐에 따라서 되게 잘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거꾸로 되게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러한 어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산업을 분석을 할 때는 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이제 너무 특정 한 연도만 보면은 되게 손해를 보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걸로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가끔 가다가 그 법적인 시비로 인해서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고객이나 아니면은 뭐 관련된 그 거래를 하는 기업에게 뭐 손해배상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잘못을 해서 그 정부에 벌금을 내거나 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재무제표에도 그것이 반영이 돼서 이런 것이 그 비용으로 나가게 돼요. 그러면 그 해에는 굉장히 큰 손해를 본 것처럼 처리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분석을 할 때는 이제 우리가 또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죠. 이제 이게 우연히 이제 이번에만 발생을 한 거다, 라고 한다면 이걸 일시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면은 실제로 이 기업을 분석할 때는 이것을 없다고 가정을 하고 분석을 해야 이제 올바른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기업을 분석을 한다라는 것은 앞으로 이 기업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 라는 것을 생각하는 건데, 미래에는 똑같은 일은 반복이 되지 않을 거라고 가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대표적인 게 그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 그런 회사들이 있는데, 최근에 전기차 산업이 발달하면서 이런 배터리를 제조하는 우리나라 회사들이 많은 기대를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전기차 산업이 아직은 발전 단계에 있다 보니까 배터리 폭발 사고가 발생하거나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 이 자동차를, 이 배터리를 쓴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고, 그러면 그것이 이런 SDI와 같은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러한 한번 우연찮게 정말 재수가 없어서 발생한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는 안 일어난다고 가정을 하고 빼고 분석을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이런 사건이 한 번이 아니라 두세 번 반복돼서 일어난다면 이제 그거를 빼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앞으로도 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점을 또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일회성 사건들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라는 것이 이제 그 각각의 기업의 상황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그 기업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 사회의 상황에 따라서 이제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주의할 점들이 있기 때문에 기업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이제 금융권의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특정 기업들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러한 다양한 의견에 따라서 이제 투자자들은 내가 어떤 것을 더 믿느냐라는 그런 서로 다른 가치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더 기업의 가치를 높게 보고 주식을 사는 한편, 반대로 어떤 사람은 이 기업의
가치를 낮게 보고 주식을 판매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이제 서로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고 어떤 정보를 안 받아들이는지 이런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재무제표를 어떻게 이해하느냐라는 것은 상당히 이제 이론상으로는 쉽지만 사실 생각보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재무제표를 통해서 우리가 의미가 있는 정보를 얻어내기 위해서 첫 번째 방법으로는 재무제표를 표준화할 수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듯이 재무제표의 표준화라는 것은 서로 다른 크기의 재무제표를 동일한 크기로 맞추어서 비교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적인 그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그것이 재무제표에서 각각의 항목이 몇 %를 차지하느냐라는 비율로서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무엇을 기준으로 또 이 표준화를 실시하느냐라는 점에 따라 표준 규모, 표준 연도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이 쓰이는 표준 규모 재무제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재무상태표에서는 보통 자산의 몇 %인지 그리고 손익계산서에서는 각각의 항목이 매출액의 몇 %인지를 기준으로 모든 항목을 변환해서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표준 규모 재무제표라고 부릅니다. 그럼 여기서 왜 재무상태표에서는 자산을 기준으로 하고 손익계산서에서는 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느냐? 그것은 일반적으로 자산과 매출이 각각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서 가장 큰 값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총 자산이라는 것이 자산의 합이기 때문에 이것이 일반적으로 가장 크므로 이거를 100%로 잡으면 나머지 항목들을 다 그것에 대한 뭐 80%, 60%, 뭐 10%, 15%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고 손익계산서의 경우는 보통 일반적으로 매출에서 시작해서 비용을 하나하나 빼서 순이익이 나오기 때문에 매출이 또 제일 일반적으로 큰 거죠. 그래서 매출을 기준으로 100%로 잡으면 나머지 항목들은 매출 대비 매출과 비교해서 뭐 3%, 10%, 뭐 15% 이런 식으로 또 비율로 나타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여기 표준 규모 재무 상태표가 하나의 예시로서 있는데 여기 보이는 것처럼 총 자산, 토탈 에셋을 100%로 놓았을 때 현금이 몇 %냐 계산을 해보니까 2.5%다. 그 다음에 매출 채권이 4.9%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 거를 볼 수 있고 총 자산이 100%라면 부채와 자기자본의 합도 100%가 되겠죠. 재무 상태표의 항등식의 원리에 따라서 여기도 100%고 그러면 부채와 자기자본의 항목들도 각각 몇 %인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20년과 2021년 각각에 대해서 2020년의 자산을 100%, 21년의 자산을 100%라고 보았을 때 각각을 구성해서 볼 수 있고 그러면 특히 현금을 보자면 이 2020년에는 현금이 전체 자산 중에서 2.5%를 차지했는데 2021년에는 4.0%로 1.5%만큼 현금이 늘었다. 현금 보유가 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식으로 분석을 이제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동일한 원리로 이제 손익계산서의 경우는 매출을 100%로 놓고 각각의 항목들을 그의 몇 %에 해당이 되는지 그 비율을 계산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한편 또 다른 방법은 과거의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놓고 그거와 비교해서 몇 배 늘었느냐 혹은 몇 배로 줄었느냐를 나타낼 수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표준 연도 재무제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2020년과 2021년을 비교할 때
요 2020년에 현금이 84였다. 그러면 요거를 1이라고 보았을 때 2021년에 146이라는 요 현금은 84 대비 몇 배가 되었느냐를 계산해서 1.74배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 바로 표준 연도 재무 제표가 되겠습니다. 한편 지금 이 표에는 표준 연도뿐만이 아니라 방금 나왔던 표준 규모와 연도를 동시에 쓰는 방법도 같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거는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꼭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꼭 기억해야 되는 건 아닌데, 이제 혹시 궁금해 하실까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까 그 각각 2020년과 2021년의 재무 상태표를 2020년의 표준 규모, 2021년의 표준 규모로 자산의 100% 대비 2.5%, 자산의 100% 대비 4.0%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표준 규모를 한 이후에 다시 요 2.5% 대비 4.0%는 몇 배 늘은 거냐라고 연도 비교까지 해놓은 것이 요 마지막에 있는 Combined Common Size and Base Year 해서 표준 규모 연도를 동시에 쓴 겁니다. 그러면 원래는 2.5%였던 애가 4.0%로 늘었으니까 그 비율을 계산하면 1.61배 그 차지하는 비율이 늘었다라는 식으로 계산을 한 것이 요 결과가 되겠습니다. 뭐 근데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요 1.61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온 건지만 그냥 알고 그냥 넘어가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이거에 너무 깊이 고민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우리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두 번째 재무 제표를 활용하는 방법, 재무 비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 비율은 이 이름에서 있는 것처럼 어떤 재무적인 것과 관련된 비율, 그러니까 분수 형태로 된 혹은 숫자로 나타낸 것을 의미를 합니다. 비율이 되려면 반드시 분모와 분자가 있어서 그 값을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분모가 되는 게 필요하고 분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죠. 그 계산 결과 어떤 숫자 값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은 단위로 따져보면은 백분율로 해서 퍼센트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재무 비율의 특징상 몇 배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재무 비율은 상당히 직관적이면서도 그와 동시에 상당히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자신들의 목표를 단순화해서 수치로 표현을 할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얘네를 이제 핵심 성과 지표로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핵심 성과 지표라는 것은 경영진들이 자기네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이 숫자로 제시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재무 비율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낸 것이고, 그것이 퍼져서 그 중에 유용한 것들이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이러한 A 재무 비율을 계산하지만 실제 거기에 계산된 분모와 분자는 내가 생각한 거랑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어떤 신문 기사나 아니면 애널리스트 리포트나 아니면 기업이 제시한 정보에서 어떤 재무 비율을 보면 그 재무 비율의 정의가 뭐냐, 분모는 뭐고 분자가 뭐냐라는 것을 한 번씩은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아는 수치랑 다른데? 라는 그런 오해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 재무 비율은 이 기업의 어떤 점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냐에 따라서 몇 가지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는 이렇게 묶는 편인데, 첫 번째로 수익성을 나타내는 게 있고, 두 번째 활동성 혹은 자산을 관리하는 능력, 세 번째
안정성 혹은 장기적으로 얘네가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네 번째 유동성 혹은 단기적으로 돈을 잘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그 지표, 그리고 기업의 주식시장에서 나타나는 시장의 가치, 이렇게 나누어서 저는 구분을 하는 편입니다. 자, 먼저 그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로 수익성과 관련된 지표인데, 수익성이라는 것은 이 기업이 이익을 창출하는 능력입니다. 기업은 결국 돈을 벌어야 되는 집단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돈을 못 버는 기업은 사실 값어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에는 실제 재무 비율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산 순이익률, 자기자본 순이익률, 매출액 순이익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은 먼저 자산 순이익률 혹은 총 자산 순이익률이라는 것을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요. 이 총 자산 순이익률은 분모의 자산, 분자의 순이익을 놓아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순이익이 435고 자산이 3636이다. 그러면 3636분의 435 해서 0.1196 이런 값이 나오게 되는데, 보통 자산 순이익률은 퍼센트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다 다시 곱하기 100을 해서 11.96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제 혹시나 이미 나를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혹시나 싶어서 이 백분율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백분율이라는 것은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의 값이냐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0.01이라는 숫자가 곱하기 100을 해서 1%라고 표현이 되고, 예를 들면 0.13이라는 값은 곱하기 100을 해서 13%, 그 다음에 0.0756이라는 값은 곱하기 100을 해서 7.56%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그 단위를 바꿀 때 조심하셔야 되는데, 간혹 이런 경우가 있어요. 퍼센트로 표현된 것을 그대로 계산에 써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걸 그대로 쓰면은 잘못된 계산 결과가 나옵니다. 이 퍼센트로 표현이 된, 백분율로 표현이 된 값은 계산할 때는 다시 거꾸로 100으로 나눠줘서 0.01로 만든 후에 계산에 써야 된다. 이 점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 지금 3636 나누기 435 나누기 3636을 하면 0.1196이라는 값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다가 곱하기 100을 해서 11.96%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자산순이익률의 의미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오늘 수업을 좀 맞춰볼까 하는데, 이 자산순이익률은 자산분의 순이익이기 때문에 결국 내가 자산 1원당 최종적으로 순이익을 얼마나 발생을 시켰느냐라는 것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 자산순이익률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자산의 존재의 때문인데요. 자산은 그 정의 그대로 우리가 미래의 경제적인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리소스, 자원입니다. 따라서 이 자산을 가지고 있는 목적은 결국 궁극적으로 돈을 벌기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내가 같은 자산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똑같이 A라는 기업도 100이라는 자산, B라는 기업도 자산을 100을 가지고 있다면, 이왕이면 똑같은 자산을 가지고 순이익이 얘는 13, 얘는 6이어서 ROA, 요 자산 순이익률이 13%, 얘는 ROA가 6% 이렇게 된다면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A 기업이 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왕이면은, 왜냐하면 같은 자산을 가지고
똑같이 일했는데 얘는 13이나 벌고 얘는 6밖에 못 벌었으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요 자산 순이익률이 크면 클수록 수익성이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이제 하지만 이제 저희가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반드시 꼭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재무 비율을 해석할 때는 항상 주의할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항상 더 자세하게 봐야지만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라는 점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